나는 곡물의 무상배급이라는 공적인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이 충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수령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무상배급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어요. 배급을 중단하면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만 배급을 유지하면 일단 현 상황 자체를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수백 년이 되면은 관성이 붙어가지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대안이 없기도 했고, 비하자면 아우구스투스 데이에 이르러서 AI 혁명이 달성이 된 겁니다. 노동 해방이 달성이 됐어요. 이게 제국 이후로 이런 경제구조, 그러니까 그 노예제 경제구조를 벗어나지 못해서 망하거든요. 결국 계속 배급을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건데, 혁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이든 부유층이든 로마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주권과 특권의 안락함에 빠져서 새로운 수익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산업 역량 개발에 소홀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 산업화 시대의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사업자들은 투자를 열심히 해서 고용도 늘리고 사회를 위한 혁신도 제공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막스 베버식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처럼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나 등장하는 덕성이란 말이에요. 이 올리버 트위스트 얘기했죠. 심지어 구빈원조차도 너네가 배급을 받아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런 산업혁명 시대의 덕성을 기초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죠. 그래서 이건 하이케라임의 평가인데, 하이케라임은 문과충이 망쳤다고 하거든요. 로마를. 로마 사회는 증기기관까지 만들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실업을 소화할 수 있는 신산업을 개발 못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산업을 개발 못한 이유는 윤리관이 산업혁명을 겪을 그 정도의 이런 자본이 축적이 되거나 또 개신교도적인 이런 자본주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거니까 또 말하자면은, 하이케라임은 이렇게 말해요. 문제 뿌리는 오히려 그리스 로마 사회가 순수과학을 생산적인 과학기술로 전환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니까 순수과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의 아르키메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헤로 같은 사람들의 힘입어 순환사슬, 복활차, 기중기, 증기엔진, 반동 터빈 같은 여러 기계장치들이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이런 발명들을 실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력을 높이고, 또 고도로 집중된 관료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산업 문화를 건설하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 자본주의적인 이런 산업혁명 시기에 이런 윤리관이 정착되지 못했으니까 발생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로마인들은 이 증기기관까지 만들고 그렇지 못했냐? 고대인들이 과학을 산업공학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는 노예 신드롬과 귀족 유한계층의 노동에 대한 경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해 일 같은 거, 중노동 같은 거, 그 노예들이 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노동에 대한 경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경제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한 계층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지속시킨 고대 교육의 잘못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게 제 관점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같은 그런 게 없고, 다른 고대 교육이 계속 뿌리 깊게 박혀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과 실용 기술 교육을 천시하는 대신 수사학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과학자와 산업기술자와 전문가보다 법률가와 행정가와 수사학 교수를 배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노예 노동력이 나중에는 다 급감하거든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시대가 도래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노예들 다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 공급이 줄어들어요. 팍스 로마나가 있으니까, 전쟁을 덜 하니까.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가면은 노예 노동력이 급감하는데, 그렇게 무상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2세기 이후에 제국이 직면한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공학과 노동력 절감용 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것들이 없이는 제국이 크게 증가하던 군사력 필요를 충당하면서 동시에 건실한 민간 경제를 유지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3세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쇠퇴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그 하이케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학이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기계공학을 그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실패해가지고 망했다. 노예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페르소나님,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대량 제작하기에는 야금술이나 척강기술이 로마는 조금 부족했음. 그리고 석탄도 채굴이 별로 안 되었고 존재만 알려진 수준. 나무로는 활력이 부족. 뭐 기본적으로 기술자를 천시한 건 맞지. 그건 고대사회 대체적인 문화가 좀.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로마인들을 비난할 순 없다. 그 당시 로마인들을, 그러니까 노예들을 대신 일시키고 기술 개발을 하거나 산업을 혁신시키거나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윤리관 있잖아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윤리관을 발전시키지 못한 로마인들을 단순히 게으르고 방탕하다고만 볼 순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철학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하이케라임도 그런 식으로 비판한 것 같고, 오히려 또 제가 똑같은 느낌으로 하이케라임을 비판한 거기도 하고,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사회 구조적
그 사회 구조 자체적 변화, 다시 말해 노예가 많아져가지고 노예 때문에 소작농들이 빈민이 되고, 근데 이거를 또 기술적이거나 자본주의적으로 또 전환시키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이런 구조적인 변화랑 문제 해결의 난국은 귀족과 원론에서도 이미 명쾌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카토를 필두로 해가지고도 저렴하게 무상 배급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배급 제도를 상설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사납게 안 좋게 봤는데, 이제 카토를 필두로 해서 상설화시키는 것도 타협을 했고 이미 저렴하게 배급해주는 것도 봤죠. 그러니까 원로원이 이걸 안 거예요. 원로원도. 이렇게 보니까 조직 엄청 유능하네요. 전쟁이랑 한나라 황제까지 우겨놓고 서주 대학살까지 일으켰는데 수시로 토지개혁이나 전쟁을 쉬고 경제개혁에 신경 쓴다거나 약탈한 것 중 절반 정도는 민생지원용으로 쓴다거나, 그리고 빈민들이 많아지면 수시로 모병이나 징병을 해서 정예병으로 만드는 등 취업제도 또한 준비해뒀죠. 저러니까 지지율이 떡상한 거구나. 이게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은, 그러니까 배급이죠. 배급제도의 개혁은 이제 클로디우스 카티리나 카이사르로 발전하면서 계속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다시 이제 카티리나에서 클로디우스 불케르로 넘어가면은 클로디우스가 아주 유명한 정치 깡패죠. 네, 정치 깡패긴 한데 또 재조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재조명을 이따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카틸리나의 유산을 습득하고 대단히 급진적인 친빈민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카틸리나가 무상 배급을 주장해냈지만 실패하잖아요. 근데 클로디우스 때 가가지고 무상 배급이 사실상 이루어져요. 당시 카이사르의 후원, 괄호치고 사실상 3두의 후원을 받으면서 전면적인 시민이죠. 시민에 대한 로마 시민에 대한 전면적인 곡물 무상 배급을 성공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클로디우스가 정치 깡패로 유명하잖아요. 정치 깡패로 유명하고 막 깽판 치는 걸로 유명한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클로디우스가 머리 좋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민이 당시 인구가 약 80%가 됐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시민이고 주권자잖아요. 시민이고 주권자예요. 그러면 사실 빈민들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빈민의 머릿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릿수가 유일한 메리트인데 이 머릿수 메리트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사실 빈민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당시로서의 메리트가 없는데 계속 폭동 일으키고 깡패짓 한 게 사실 이제 나름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근데 키케로의 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거는 김상엽 선생님의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 곡물 배급과 정치적 소통의 관계라고 하는 자료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키케로의 당시 기록을 인용하신 건데, 클로디우스가 입안한 곡물 무상 배급 정책 때문에 6과 3분의 1 아스라는 비용 지출의 면제로 로마의 국고 수입이 5분의 2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한번 난리치니까 국고 수입의 5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당시 로마가 유일 패권국인데 미국 국고 수입의 5분의 1이 날아간 걸로 비유하면 될까요? 근데 이러한 클로디우스의 배급 정책도 시기상조였다. 도시화가 가속화돼요, 이걸로.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은 로마시에서 배급을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전 지방에 있던 빈민들이 다 이동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시화가 가속되니까 집세는 더 올라가고 로마 도시의 곡물 수요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고가가 또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이 좀 됐어요.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있는데, 클로디우스 이후에 이제 카이사르가 독재관이 됐을 때 클로디우스의 곡물 배급 정책의 이 수혜자 대상을 절반 정도로 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 이거예요. 카이사르가 절대 권력을 가진 종신 독재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디우스의 이런 모든 시민에 대한 배급 정책을 이거를 유지 못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은 이게 경제 기반이 없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정복해서 이집트 곡물까지 끌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모든 시민에 대한 전면적 무상 배급은 실현하기 어려웠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폼페우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말했지만 곡물 배급이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상설화 되려면은 네트워크랑 관직 정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북아프리카, 뭐 마케도니아, 갈리아랑 히스파니아 이런 데 있는 곡물을 정기적으로 중앙에 있는 로마로 가져와서 계산을 해가지고 분배해주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개척을 한 게 폼페우스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곡물 배급 정책을 위한 아주 좋은 토대를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우스가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로마가 무상 배급을 해주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상설적인 곡물 공급 관직이 드디어 그 유명한 임페라토르 폼페우스에 의해서 실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적대가 창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곡물 공급망 네트워크가 와해가 돼요. 안 그래도 로마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고가가 올라 죽겠는데 해적대 때문에 오히려
더 곡물 공급이 줄어들어가지고 고가가 또 더 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가가 오른 것 때문에 빅민 폭동도 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폼피우스가 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지중해 세계 전체에 있던 약 1,000개 정도 됐다라고 하는 그 해적기지 다 소탕하면서 3달 만에 다 소탕하면서 자기 권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중해 세계에 있던 곡물 배급 네트워크를 싹 다 정비한 거예요. 약간 진짜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것처럼 한 번에 다 길을 뚫어놓은 거지. 계속 말하지만 사실상 폼피우스가 지중해 세계 전체의 곡물 무역망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대대적인 고속도로를 건설을 추진해가지고 로마에서 곡물 배급을 해오고 또한 상업적인 공급까지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혈류를 뚫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내려갔는지 곡물 배급 대상자가 다시 늘어났다고 해요. 이 결국 로마 사회 전반적으로 곡물의 유무상 배급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고 저렴한 제도라는 걸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가속화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그러니까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오면은 사실 뭐 노동에 그 성실하게 노동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지랄하면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AI로 돈을 번 회사들한테 세금을 다 뜯어내가지고 야 근데 너희들 결국 빈민들이 소비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지. 또 빈민들이 계속 폭동 일으키면 어떡해. 그냥 세금 좀 많이 내가지고 빈민들한테 배급시켜주자. 그게 너희들한테도 좋을걸?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탈모 대왕님조차도요 종신 독재관이 된 이후에 클로디우스의 무상배급 정책을 약화시켜요. 계속 말했죠. 그러니까 종신 독재관의 권력으로도 아직은 이게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클로디우스가 한번 포문을 열어요. 무상배급을 실시하고 또 폼피우스가 물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곡물 네트워크 정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 때 가면 이게 아직은 실현화가 안 되고 그래서 똑같이 김상엽 선생님의 자료를 가져오면은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공부하고 채팅하고 다시 말씀하니 그렇죠. 딱 그런 거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자 아무튼 저 포트 저거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능에서 찾아봤는데 또 혹시 뭐 다른 거 대안으로 찾아가지고 잘 보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폼피우스 임페라토르 이후 기원전 46년 곡물 배급 수혜자의 수요는 또다시 급증하여 32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사르는 곡물 배급 수혜자의 수요에 대한 대규모적인 감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수에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는 관습이나 기존의 장소가 아니라 인슐라의 주민들을 이용하여 구역별로 재센서스, 그러니까 호구조사죠. 호구조사를 다시 해서 공적 자금으로 확보한 곡물을 수령하는 자들의 수요를 3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추었다. 이제 아무튼 간에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카이사르가 어떻게든 해서든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곡물 배급 수요자들을 좀 줄이려고 한 거죠. 수에토니우스 거 계속 보면은 그런데 근데 수에토니우스의 이 기록을 제가 봤는데 근데 이 기록 이후를 보면은 탈모 대왕님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권을 한 번 주는 건 쉬운데 그 준 걸 뺏는 건 어렵잖아요. 이미 클로디우스랑 폼피우스 이후로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무상 배급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무상 배급을 뺐으면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카이사르에 대해서 이제 푹찍을 하거나 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보상으로 탈모 대왕님이 이거를 대체를 해주십니다. 제가 그것도 찾아왔어요. 수에토니우스 12황제전 카이사르 편 38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게는 각기 곡물 10모디우스와 올리브 기름 10리브라 외에 전에 약속했던 300세스테르티우스를 나누어 주었다. 또 분배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100세스테르티우스씩 더 주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이랑 당시 뭐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올리브유도 계속 주고 또한 집세도 지원해 주거든요. 또한 1년분 집세를 로마에서는 2000세스테르티우스까지 이탈리아에서는 500세스테르티우스까지 면제해 주었다. 그 무렵에 집세가 급등해 일시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 배급을 해주려고 해도 경제적인 그러니까 곡물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건 못 해줘도 그러니까 현찰로 할 수 있거나 다른 신물로 할 수 있는 거를 대신 주면서 이거를 타협을 봐준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편을 보면은 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게 고대판 러다이트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AI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 TO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의무적으로 인간을 이만큼 고용해야 돼, 시민을 이만큼 고용해야 돼 라는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카이사르가. 나중엔 이런 관련한 언급이 싹 없어지는 거 보니까 유명무실을 해줬나 봅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축업자는 적어도 목동 가운데 3분의 1을 자유민으로 태어난 소년으로 채워야 한다. 카이사르는 이탈리아의 자유민들이 이러한 평화로운 직업을 갖고 결혼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되길 바라거나 아니면 노예 목동의 증가와 폭동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정 부분을 유지시켜주려고 조치를 취한 게 거의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으로 태어난 소년으로 채워야 된다는 게 뭐예요?
노예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대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고, 근데 탈모 대왕님 이후로 탈모 대왕님은 빠르게 암살 당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무상 배급 정책은 이제 그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로 넘어가죠. 그 이후 로마 제국 하에서 영구적인 노동 해방 정책으로 자리를 잡는데, 근데 이게 되는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를 불법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다른 혁신이 일어나지도 않고, 특히나 현대 시대에 일어나는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는 더 극심합니다. 이거는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자체가 혁신이에요.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자체가 혁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노동 해방을 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배급을 계속 해주고. 그 아우구스투스는 또 유명한 게 이거죠. 아우구스투스 때 이르러서 이 사람은 그 무상 배급 정책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티베리우스도 거의 비슷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 보면은 수에토니우스 기록이요, 이것도. 나는 곡물의 무상 배급이라는 공적인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에 의지하고 농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이 충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간 또 시민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부활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후 아우구스투스는 시민과 똑같이 농민이나 곡물 수입업자도 고려하면서 이 제도를 적절히 운용했다. 자, 여기서 시민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부활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는 건 뭐냐면은 빈민이 너무 많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이걸 폐지를 해도 빈민들이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폭동을 일으키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영향력을 거부하면 안 돼요, 사실 정치인은. 그러면 아우구스투스가 폐지해도 이후에 황제든 정치인이든 누가 됐든 하는 사람들이 배급을 또 부활시킬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거죠. 사회가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수령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무상 배급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어요. 배급을 중단하면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만 배급을 유지하면 일단 현 상황 자체를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이 현 상황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수백 년이 되면은 관성이 붙어가지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대안이 없기도 했고. 그러면은 아우구스투스 이후에는 이러한 배급 정책이 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집트라는 곡물 셔틀을 확보해서 탈모 대왕님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던 무상 배급을 확실히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까지 일단 확실히 확보를 한 거거든요. 비하자면 아우구스투스 때에 이르러서 AI 혁명이 달성이 된 겁니다. 노동 해방이 달성이 됐어요. 이 AI에 의한 노동 해방이 되려면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 배급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막대한 생산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빠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연착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로마처럼 빈민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기업들이 무상 배급을 반대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전쟁의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 말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AI 자체가 혁신인데 로마 사회에 그랬던 것처럼 로마는 산업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 폼피우스가 전 세계를 이게 물류로 하나로 이어줘가지고 물류 혁신으로 이제 곡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집트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기반이 마련됐다. 계속 말하지만 무상 배급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만 되면은 시민들의 굶주림이나 폭동을 감내하는 것보다, 또한 다른 비현실적인, 나아가 비생산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국고에서 무상으로 배급을 시켜주는 게 훨씬 쌉니다. 월등히 싸요. 이걸 깨닫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제국 이후 아우구스투스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좀 시시해요. 제가 다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경제 구조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노예 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노예 농장주들로부터 조세를 좀 뜯어요. 두 번째로 속주 식민지에서 조세를 받아요. 곡물을 삥 뜯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자들이랑 그 속주에서 삥 뜯은 거를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됐다는 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시대가 팍스로만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이러한 전환을 가로막는 게 아마 윤리적인 그런 관점, 약간 철학적인 윤리적인 그런 관점 때문에 이게 오히려 AI에 의한 노동 해방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AI에 의한 노동 해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건실한 노동과 성실한 경영을 기반으로 경제가 유지되는 걸 바람직하게 여기는 산업시대 윤리관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생긴 지가 수백 년밖에 안 된 인식이거든요. 그 AI 시대의 시대적 과업은 생산성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렸는데, 아마 인간성이 결여된 지도자들은 또 한번 공산주의와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말도 안 되는 과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스리슬쩍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 노동 해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동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제국 이후로는 이런 경제가 유지가 돼요.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 때까지도 유지가 돼요.
이게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빈민도 주권자인 시민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러니까 삼성 회장인 이재용 회장님도 시민이고 저 같은 빈민도 이제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대변자인 최고 파트로누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황제는 카이사르 이후 빈민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권력 확대한 게 특징이다. 당연하지만 빈민들의 주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카이사르도 빈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사람이고 아우구스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위대한 황제가 된 이유는 자신의 클리엔테스인 이 빈민들의 이해관계랑 이제 귀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원로원이랑 타협을 잘 해가지고 위대한 황제가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걸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급이 잘 된 거죠. 그 두 번째는 너무나도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충분히 저렴한 AI들이 많아. 특히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은 갈리아 노예 100만 명을 노예로 잡아왔다는 풍문까지 있어요. 플루타르쿠스 기록이거든요. 아우구스투스 때 세계 정복 때는 더 유입이 됐을 거예요. 이때 포이니 전쟁 때 카르타고 노예 7만 명, 다른 아프리카 노예 15만 명, 이때 그리스에서도 한 5만 명 정도 납치했다고 하고 그렇게 노예들 막 납치했는데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전리품으로 전사들을 위해서 100만 명 납치오고 아우구스투스는 전쟁 더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방에서 더 전쟁하는데 전쟁이 이때 아우구스투스 때 절정이었기 때문에 엄청 노예 가격이 싸지죠. 그래서 당시 노예 가격이 두당 1,6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너무 저렴하니까 노예 대농장이 큰 수익을 얻고 4차 농업혁명을 겪는 건데, 그러니까 노예가 충분히 많았으니까 이 경제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빈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빈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업적인 농업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할 질 없는 빈민들에 대해서 배급을 해주는 게 그나마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 스파르타쿠스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저렴한 대안이 로서 이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커지는 거고 아까 보니 터미네이터 짤이죠. 그러니까 이들 부자들로부터 노예 농장에서 돈 번 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좀 뜯어가지고 빈민들에게 배급해 주는 게 대농장 소유주들에게도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농장 소유주들도 이게 합리적인 대안인 걸 알아요. 그게 아니면 사회가 붕괴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기 모가지 날아갈 수 있고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이 그래 우리가 세금 한 30% 떼주는 게 좀 싸구나 라고 하는 걸 설득을 해가지고 일종의 부유층들의 특권을 위한 굉장히 저렴한 타협처럼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주선한 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과연 미래도 그런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AI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건 누군가 하겠죠. 미국이 하든 일론 머스크가 하든 아니면 일본이 하든 영국이 하든 중국이 하든 할 텐데 누가 하든 간에 이들이 그냥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잘 주선해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 그냥 분배를 해주든 아니면은 푹직당하는 혁명과 내전을 겪든 화성은 언제가 가있죠. 화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이거까지 빨리 말하고 끝낼게요. 이건 개인적 평가인데 로마인들의 정신적인 지병이었던 게 이거 같아요. 시민권이 특권이다. 근데 지병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윤리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풍요와 발전이 부유계층은 노예의 구입으로 빈민계층은 노예노동이랑 속주의 착취로 빚어진 것임에도 그들은 그것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 인류가 좀 배워야 할 약간 그런 가치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민이든 부유층이든 로마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주권과 특권에 안락함에 빠져서 새로운 수익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역량 개발에 소홀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이 로마는 문과충이 망쳤다. 이거 하이케라임 생각이에요. 야 그래도 로마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건데 문제 뿌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과학기술 엄청난 순수과학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생산적인 과학기술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복활차, 기중기, 증기엔진, 반동터빈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거를 고도로 집중된 관료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인 이런 노동 산업 문화를 건설하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왜 활용하지 못했냐라고 하면은 노예 신드롬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혁명이 되려면은 선행적인 철학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자들은 성실하고 견실한 이런 노동에 대한 이런 찬미와 그걸 성실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관점이 전환이 한번 있어야 되고 자본가들도 내 자본을 잘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고 세계 혁신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해야지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건데 이게 노동에 대한 경멸도 있고 그러한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한 오히려 이제 고지식한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지속시킨 고대 교육의 잘못에도 찾을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실용기술 교육을 천시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문과 학문을 너무 강조해서 과학자, 산업기술자와 전문가보다 법률과 행정과 수사 교수 같은 문과충들을 배출하는 데 주력하게 돼서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노예 딸깍 여기에 빠진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 은행 시스템과 증거 시장이 없긴 했어요. 맞아요.
그 자본시장이 좀 미성숙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2호 황제들의 일은 간단해요. 그 아무리 국고가 부족해도 무상배급을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는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없잖아요. 근데 빈민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일자리 찾아가지고 잘 견실하게 먹고 사는 거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상배급을 줄이면은 당장 반란이 일어나서 푹찍 일어나는 건데, 그럼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국고를 채우기 위해 물류 시스템을 정비해서 좀 더 저비용으로 배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조세 행정 제도를 정비하거나 화폐에 손을 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거죠. 귀금속 화폐 제도니까 순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로마 놈들 하는 거 보면 왠지 증권 시스템이 있었으면 히질로스에 판겼을 것 같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황제들이 하는 일은 배급을 확대시키거나 정비하는 일을 하거든요. 자, 네로 황제는 어떻게 하냐. 배급을 창의적으로 유흥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배급을 어떻게 했냐. 이제 고대판 복권 제도로 운영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을 막 뿌려요. 그 상품권, 그 경품권을 막 뿌리거든요. 그럼 경품권을 나중에 가서 까보면 뭐가 있냐. 거기에 막 곡물 써 있거나 와인, 올리브유 같은 사치품 써 있거나 검투사 경기장 뭐 좌석권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급을 해줘요. 이게 저는 아주 절묘한 배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있으면은 이 예산 하에서 제일 좋은 1등 상품 해놓고 이것저것 해놓고 제일 안 좋은 상품으로 뭐 곡물 이렇게 해놓다고 하면은, 야 임페라토르께서 검투사 경기장 뭐 표 뿌리신데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생내는 게 가능하거든. 복권으로 뿌리는 거라고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복권 뿌리는 것도 이렇게 하고, 트라이누스 때는 이제 출산 수단 정책이나 출산 장려책까지 실시했다고 했죠. 이름하여 알리멘타. 제가 이거 만든 게 있습니다. 이쯤에 제가 한번 약을 팔아볼게요. 여기 있다. 저 트라이누스 거. 남자아이는 월 32만원 주고 여자아이는 월 24만원 주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배급 제도가 더 커져요. 더 창의적이게 되고, 이제는 그리고 세베루스 때 가면은 이제 올리브유 와인이 정기적인 배급 품목이 되고, 이 사람이 화폐에 무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귀금속 화폐의 이제 순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때 그거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콘스탄티누스 때 가면 이제 뭐 하냐. 로마에서만 배급해 주는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부상 배급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제2의 로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부터 뭔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랑,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로마랑 소로마의 경제력 차이가 이때부터 생겼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 그게 잘 가능했던 게 전 세계 곡물을 로마로 이제 연끌해가지고 이게 가능했을 그런 게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무상 배급을 해야 되면 이제 이집트에서 여기로 곡물을 좀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경제력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황제가 더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더 노력해서 배급을 해주거나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때 약간 이게 병크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대목도 있는 거고.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는 당시 로마인들을 게으르고 방탕하다고만 봐야 될까. 로마인들 보면은 이거를 자기네들 위대한 로마인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향유했단 말이에요. 좀 그런 뻔뻔함을 좀 이렇게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또한 기업가들도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요. 과연 그런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약간 그런 구호를 하면서 빈민이 된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이제 구빈원에서 올리버 트위스터에게 이제 식량 배급을 해주는 약간 그것도, 니네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을 거 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구빈원. 이거 회사가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자유주의 논리로 이거를 배급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되면 될수록 이런 식으로 좀 성실한 노동에 기반을 한 덕성을 강조하는 게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점점 자유주의가 좀 구닥다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철학적인 이런 관점을 좀 전환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철학적인 관점 전환하는데 철학자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권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담론을 계속 만드는 것도 좀 유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 인류도 AI에 의한 노동 해방을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일궈온 문명과 역사의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좋겠어요.